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동남아시아사와 아프리카사 부분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강의일 텐데요. 동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사는 2010년도에 문제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 기출 문제가 나왔던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할게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제 요 심화사 교재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사는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에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약간 중동사와 인도사에 거쳐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사를 먼저 볼게요. 동남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전에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이 종교. 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제 그때가 공사 문제였거든요. 공통사회 문제. 그래서 아마 지식가하고 이제 융합해갖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는 불교 문화권과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또 유교 문화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요 등지는 이제 불교를 믿었고요. 주로 이제 소승불교를 믿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들은 주로 이제 이슬람 종교를 믿죠. 이슬람교들. 이슬람교 믿기 전에는 이제 불교하고 그 다음에 뭐 신두교 같은 것들 믿었지만 이슬람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 인도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믿게 되고 이때 이제 동남아시아에 들어온 그 이슬람교는 평화적으로나 경제적 관계에서 이제 들어와서 믿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개종해서 이슬람 상인들과 무역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그 위에 좀 약간 특이한 나라가 있죠.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필리핀은 그 전에 이제 그 스페인이 여기 지배를 하기 전에는 여러 이제 이슬람 소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스페인이 여기 지배하고 나서 카톨릭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카톨릭을 믿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민다나오 섬 같이 이런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반군 활동을 하고 있죠. 필리핀 정부군이 여기 탄압을 하고 있고 진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그 국가의 어떤 종교의 특징들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베트남을 보자.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북부 베트남하고 남부 베트남 나눌 수 있죠. 예, 북부 베트남은 이제 오래전에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에 속해요. 근데 남부 지역의 문화권은 그 당시 이제 인도의 영향을 받았죠. 인도의 이제 신두교나 불교가 들어오게 됐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베트남 관련된 정근대 시대 베트남 그 살 보면 일단은 이제 베트남에도 여러 왕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왕조를 좀 정리를 쭉 했어요. 여기다가 예. 그래갖고 이제 중국 왕조 통치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보면 대월국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때부터는 뭐 대월국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나라와 이제 그 왕조는 계속 바뀌어요. 뭐 쩌왕조가 등장하고 레왕조가 등장하고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응우의 왕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기초에 나왔던 게 쩌왕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나라 지배를 잠깐 봤다가 20년 동안 봤다가 독립해서 레왕조가 있는데 요 레왕조 때 원래 이제 남북한의 베트남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레왕조 때 남북 베트남이 통합이 돼. 음.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가 좀 잘못 나온 게 쩌왕조 때 통합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레왕조 때 통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웅의 왕조가 등장하고 나서 프랑스에 진열받고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베트남 왕조 중에. 자, 베트남이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당시 한 문제가 그 당시 이제 베트남에 그 국군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 토착 세력을 통해서 간접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후한 때 쭝짝 충리 형제가 있어. 이 발음이 좀 근데 쭝짝 쪽리 자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진압을 했지만 그 이 쭝짝 쪽리 자매의 반란은 나름대로 베트남 역사에서 자주 독립의 어떤 반란이었다. 자주 독립을 위한 반란이었다 해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가끔씩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반란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그 당시 직접 지배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전에도 뭐 여러 왕조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독립된 왕조가 된 게 이왕조 때죠. 그래서 이제 그 한대 이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당말 5대 혼란기 때 독립왕조로 이제 됐고 국호를 대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왕조 외에도 뒤에 이제 전왕조 그다음에 레왕조 이런 왕조도 있는데 이 왕조들은 국호 대원이에요. 대원. 그래서 대원이란 국호가 이후부터 계속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 성종 때죠. 그래서 송문화를 수용했고 그다음에 가거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각오제를 실시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무나 국자감도 설치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또 영향을 받아서 유교 외에도 중국식 불교, 대승불교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대왕조, 그러니까 그 이왕조의 영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북쪽에 있죠. 그리고 남쪽은 참파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왕조가 다음에 전왕조 때를 보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전왕조 때도 이제 베트남 북부 지역의 왕조죠. 그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이 쿠비라이 칸이 쳐들어요. 그래서 쿠비라이 칸 군대를 세 번이나 물리쳤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민족 영웅이 누구냐면 정홍따오라는 사람인데 자, 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전왕조 때 세 번에 거쳐서 뭐냐면 그 몽골군의 쿠비라이 군의 뭐냐면 군대를 격파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민족의식이 여기 형성됐을 거 아니야. 내부의 응징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몽골족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종전 3만1동 사상이 없어지고 그런 그 우리 민족의 개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군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고 또 일본도 신국의식이 형성되죠. 이거 마찬가지죠. 베트남도 나중에 민족의식이 강해져. 몽골족에 이제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래서 춘원 문자나 고려 문자를 바탕으로 대월사기를 편찬한 거야. 참고로 이 춘원 문자는 예전에 사용했어요. 한자로 바탕으로 했던 문자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사어죠. 예. 주로 이제 베트남 문자를 알파벳으로 기록을 하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죠. 뭐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가 성교를 목적으로 해서 그 당시 알파벳을 개조를 해서 그 당시 그 베트남 문자를 뭐냐면 아, 그 표기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선교사가 성교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야.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하여튼 춘원 문자에 기록을 했다. 그걸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왕조가 내왕조예요. 내왕조 전에 명나라로부터 한 2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는 아니라는 사람이 명을 몰아내고 뭐냐면 이제 새로운 독립왕조를 만들죠. 내왕조가 명을 몰아냈다고 해도 죽은 국가의 좁은 채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이건 뭐 내왕조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이왕조나 이런 왕조들도 공통점이에요. 정왕조나. 예. 그래서 중국과의 조공 채권 관계를 맺고 있었고 내부적인 군주를 황제에 칭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려식으로 얘기하면 내지 외양 체제. 그래서 바꾸는 뭐냐면 아, 잠깐만요. 예. 안으로는 황제를 칭하고 밖으로는 왕을 칭하죠. 중국과 대할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중국식 관료제를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최초의 법전을 편찬했고 균전제를 실시했다 등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활발한 정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베트남 영토를 형성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펴서 남쪽에 참파라는 그 나라가 있었죠. 그 참파를 밀어내고 중남부 지역을 뭐냐면 흡수하죠. 이때부터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통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문화사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요소와 동남아시아 요소가 겹된 문화가 형성됐다. 이게 언제 됐다면 내왕조 때 된다. 내왕조. 네. 그러니까 이게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문제는 이제 그 10년도 기출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좀 잘못됐어. 이게 마치 전왕조 때 한 것처럼 얘기됐거든요. 근데 내왕조 때 됐어요.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가 이제 발달됐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이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알렉산드로 또 로드 신부가 있고 그래서 포교 활동하고 주로 이제 포르투카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포르투갈 원래 라틴어 사전파를 편찬하고 요때 아까 베트남의 노마자가 되죠. 포교 문자로 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베트남을 춘원 문자나
예전에 한자로 적었는데 이걸 로마자로 적어요. 음.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제 잠깐씩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베트남 가보면 이렇게 막 음, 저도 베트남을 모르는데 베트남에 있고 베트남 팔성이거든요. 성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조 표시를 이렇게 해놔. 예. 이게 뭐냐면 베트남어에 지금 쓰고 있는 포기법이에요. 예. 이게 이제 언제 때냐면 이때 생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요. 잠깐 이제 분열 시대가 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응무의 왕조가 등장해요. 응무의 왕자. 예.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베트남이라는 국명을 이때 사용하고 있고요. 응무의 왕조는 수도가 어디냐? 보통 하노이나 뭐 사이공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후에란 곳이에요. 후에. 후에는 베트남에 여기 있었죠. 여기가 이제 그 당시 교통이나 해양의 어떤 중심지였거든요. 후에에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왕조도 동일하게 이제 전의 왕조 정책을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유교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 영어나 항제층을 사용했지만 청나라와 간에 또 뭐냐면 조금 왜고 관계를 했죠. 내재 외양 체제를 취했고, 근데 19세기 후반에 프랑스가 점령돼서 주권이 상실됐다. 국민 왕조. 예, 프랑스는 나중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합쳐갖고 이제 요 지역의 인도차이나 지역을 식민지하자잖아. 근데 이 웅의 왕조를 멸망을 시키지 않고요. 그대로 살려둬요. 왜냐하면 웅의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인들을 홀조 지배하기 위해서는 웅의 왕조가 갖고 있는 권위가 필요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 남부에 참파라는 곳이 있었죠. 참파. 베트남 보면 여기 이게 북부가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고 여기가 참파인데 참파는 좀 문화적으로 좀 달라요. 예. 그래갖고 여기는 주로 인도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죠. 신두교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소승불교 이런 인도식 이제 소승불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결국 그리고 이제 참파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참파도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전왕조가 몽골군을 격파할 때 이들도 이제 몽골군의 진위를 받아요. 진위를 받는데 이들도 몽골군을 격퇴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북부 베트남의 내왕조 때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캄보디아를 보죠. 자, 캄보디아는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함이라는 국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다를 보면 인도 문화에 영향을 받아갖고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이 예전부터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 캄보디아 지역의 제일 건성기가 어디냐? 앙코르 왕조예요. 이 앙코르 왕조. 이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앙코르 왕조는 이제 9세기 때 수도를 앙코르 이제 옮기는 앙코르 왕조로 호칭하는데 이 앙코르 왕조에서 이제 여러 이제 뭐 불교 유적지를 만들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앙코르톰이라든지 앙코르와톤이라는 지인데 앙코르톰은 이제 계획 도시고요. 그 안에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을 만드는데 이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신두교 사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교 사원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앙코르 왕조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캄보디아 외에도 한때는 이제 베트남 일부 지역, 그걸 한때는 이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일부 지역에 거기 이쪽 보면 타이나 이런 지역도 이제 뭐냐면 장악을 했었죠. 예. 그래갖고 막대한 세력을 이제 확대했던 국가였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들이 남긴 기록이 없어요. 이 기록이. 그래갖고 이제 그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던 거는 주변 민족으로부터 이제 뭐냐면 그 기록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란 풍토기가 있어요. 집란은 이제 그 당시 캄보디아 지역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달관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때 캄보디아 협상하려고 캄보디아를 굴복시켜갖고 이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제 갔는데 앙코르 왕조에 그래서 그 앙코르 왕조의 왕을 만나서 너네들 몽골족 원나라에 항복해라. 근데 겁을 냈죠. 자, 하여튼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앙코르 왕조 방문하고 나서 여러 생활상을 적어놨어. 그래서 이게 진남 풍토기야. 이게 13세기 때 캄보디아 생활을 서술했다. 1차 서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거 명칭 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10년도 기출에 관련돼서 한번 시험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앙코르 왕조가 이제 망한 후에 뭐냐면 타이와 베트남부터 계속 이제 압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여튼 타이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앙코르 왕조 때도 사이가 안 좋았고, 앙코르 왕조가 일본 이제 타이를 점령했잖아. 근데 거꾸로 이제 타이가 앙코르 왕조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래서 지배를 하고. 그 지금도 이 타이하고 이제 뭐냐면 그 캄보디아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나라와 일본처럼요. 예. 자, 거기 앙코르와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나올스는 건너뛸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자. 인도네시아는 이제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 큰 섬이 있죠. 예. 그래서 자바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쭉쭉 있는데, 아이고, 이게 어디 있나? 예. 자바섬과 수마트로 섬이 있어요. 예, 자바섬하고 수마트 여기 이제 수마트하고 이제 자바섬인데 그래서 이제 요런 그 큰 두 섬에서 이제 왕조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있네요. 예. 그래서 자바와 이 수마트를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바에 이제 여러 왕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마자파이트 왕조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는데 자바섬을 볼게요. 이 본섬이죠. 자바가.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바섬에서 나왔던 왕조가 어디냐면 이제 그 뭐냐 사비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는데요. 예. 그 여기 보면 이제 슬라이저 왕국 있고 사이드 왕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자바섬이고 이게 슈마트로 섬이잖아요. 이 본섬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슬라이저 왕국이 이제 세력 확장해서 결국에 사이드 왕국을 이제 통합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통합된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슬레비자 왕국이죠. 슬리비자야 왕국. 예. 그래서 이제 대개 7세기, 14세기 때 존재했던 왕조인데요. 자, 이 왕조 때 이제 해상무역이 발달되고 이 왕조 때 이제 물라카 해협을 장악했어요. 물라카 해협은 여기죠. 요 배가 이제 이쪽 가면 물라카 해협이 있죠. 여기를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중개 무역을 행했고요. 또 대승불교를 수용하고 신주교를 수용했다. 이건 그 사이드 왕조와 이제 동일해요. 자, 그리고 이제 위정이라는 국법성이 여기에 이제 왕래해서 남에게 기내법전이 요때 이제 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이드 왕조를 보죠. 사이드 왕조는 여기 이제 자바섬에 있었던 왕조죠. 이 왕조도 이제 경제 구조나 이제 문화적 균형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해상무역을 했고 병농사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특히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보로부두르 유적지예요. 여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보통 불교 유적지인데 보통 불교 유적지 동남아시아 불교 유적지는 소승불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승불교 유적지야.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지였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이 슬라비아 왕조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슬라비아 왕조의 하나의 통합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자파의 왕조를 볼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마자피아 왕조는 통치 영역이 어디냐면 수마트라와 그다음 동자바, 말레이 반도를 통치했던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조는 언제 등장했냐면 원나라 침입 이후에 등장했어. 예. 그래서 이제 원나라 때 그 당시 공격을 해오니까 원나라가 자바를 공격을 해오니까 그 당시 그 뭐냐면 슬라이저 왕조를 멸망시켰거든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때 그 슬라이저 왕조의 이제 뭐냐면 그 신하 한 명이 나와서 뭐냐면 나라를 세웠어. 이게 뭐냐면 마자피아 왕조야. 그래서 이 마자피아 왕조가 앞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지역과 말레이 반도를 지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마자피아 왕조 기억을 해도 돼요. 마자피아 왕조는 그다음 원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그 인도네시아를 거의 통합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마자피아 왕조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자피아 왕조는 처음에는 신주교를 이제 뭐 수용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슬람교를 수용해. 보통 14세기 들어가면 이제 요 동남아시아 일대,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 반도 일대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슬람교를 수용해서 이슬람 왕조들이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판타 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타라 왕국 이런 건 16세기 때 등장한 이슬람 왕국이었고요. 자, 그래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미얀마를 보죠. 미얀마 또는 예전 버마라고 했죠. 버마. 이 버마라는 그 칭호가 예전에 이제 영국 식민통치 시기 때 불렸던 칭호거든요. 그래서 버마하면 버마족이 있어요. 미얀마는 이제 버마족이 제일 많지만 다양한 소수민족도 있잖아요. 그래서 버마족의 나라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민족들, 소수민족들 통합 못하죠. 그래서 이제 버마에 나중에 군부에서 집권하면서 요거를 미얀마로 국명을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얀마가 된 거예요. 미얀마. 예. 그래서 이 버마는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 거주했던 민족이 여기 미얀마 들어와서 있다가 미얀마가 이제 예전에 인도색도 있었거든요. 인도의 영향을 받았고 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거주했던 민족들이 미얀마 쪽에 들어와서 그 지역 자체가 인도 문화권이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여기에서 인도화된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미얀마도 여러 왕조도 있어요. 뭐 피우 왕조도 있고 파강 왕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자 파강 왕조 때를 좀 보면 이때 이제 소승불교를 수용했고요. 주로 이제 그 상자불교라죠. 소승불교보다는 요즘에는요. 그 다음에 불탑을 건설했어요. 예, 그 불탑 왕조가 하는 별칭을 얻게 되는데 미얀마인들도 지금도 불교를 상당히 많이 믿고 있죠. 불교 사원도 많고 탑도 많아요. 예. 그리고 이때 미얀마 문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몽골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몽족 중심으로 이제 여러 왕조가 교체가 되고요. 예. 그리고 아바, 통고, 페구 같은 세 왕조 경쟁하다가 통고 왕조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몽골족의 침입을 받고 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깐슈 사세라는 사람이 몽골족의 족을 거부하고 그 원나라 사신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원나라 지배에 이제 뭐냐면 정하다가 멸망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나라 때 이제 그 세조가 이제 그때 침입했는데 미얀마 영역을 두 개 성으로 나눠. 예. 그래갖고 중국 내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곧바로 이제 이건 잠깐뿐이고 그 뭐냐면 요 세 개 왕국이 또 경쟁하다가 퉁구 왕조로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퉁구 왕조가 있고 퉁구 왕조 다음에 꼼바르 왕조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뭐냐면 미얀마 왕조죠. 그리고 타이의 뒤에 나오죠. 아유티아 왕조를 멸망을 시켜. 예. 청나라와 또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하고 그래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영국에서 패배를 해서 인도의 한 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 미얀마는 그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영국이 미얀마를 점령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도의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미얀마나 말레이가 그 인도의 어떤 병방을 이제 식민지로서 인도에 들어온 침입 세력들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려고 여기 이제 식민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타이를 보죠. 타이도 복잡해. 근데 이제 주요 왕조들만 설명하면요. 이 수고타이 왕조가 있어요. 13세기 때. 그래서 이 원나라 침입 이후에 등장했는데 이 원나라는 침입이 13세기 전과 후에 그 침입 전과 후가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 동남아시아 영향을 동남아시아를 나눌 때 원나라 침입 전과 침입 이후가 큰 차이가 있어. 이건 타이도 마찬가지야. 그 보통 이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막 저항을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저항을 않고 원나라의 어떤 그 침을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침입하고 나서 원나라의 어떤 지배를 약간 좀 협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나라 침입 이후에 그 뭐냐면 친원 파세들이 원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세운 왕조가 스코타이 왕조야. 예. 그래서 이 스코타이 왕조는 타이족이 세운 국가다. 지금 그 태국도 여러 다양한 민족들 구성되어 있죠. 그중에 제일 주요 민족이 타이족이에요. 이 타이족은 원래 운남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 계통의 민족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뭐냐면 타이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중심으로 스코타이 왕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스코타이 왕조가 예전부터 이제 캄보디아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캄보디아 지배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승 불교를 수용하고 타이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종전에 이 쿠메노 문자, 쿠메노 문자는 캄보디아, 쿠메노 왕국의 문자를 본받았고 이제 만든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구타이 왕조 자체가 그 예전에 이제 그 타이족들이 타이족이죠. 그 전에 이제 수구타이 왕조를 세웠던 그 민족이 타이족인데 타이족이 여기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 앙코르 왕조의 뭐냐면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나라가 이 앙코르 왕조를 이제 뭐냐면 연맹을 하려고 이제 사실 파견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수구타이 왕 그러니까 그 타이족들이 요들과 이제 세력을 이제 손을 잡은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침입했는데 이 타이족들이 이제 뭐냐면 원나라 침해에 대항하지 않고 예, 그 타이족들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원나라의 어떤 뭐냐면 도움을 받았고 수구타이 왕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까 앙코르 왕조의 지배를 벗어났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앙코르 왕조를 공격해서 상당한 영토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앙코르 왕조는 그 수구타이 왕조에 큰 영향을 줬죠.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요 수구타이 왕조의 타이족들은 오래 지배를 받으면서 앙코르 왕조에 대응하면서도 앙코르 왕조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을 또 받아들였어.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힘이 커져서 오히려 거꾸로 앙코르 왕조를 공격해서 뭐냐면 앙코르 왕조를 아주 쇠퇴시키거나 붕괴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앞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하고 요 타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수구타이 왕조가 이제 그 뭐냐면 망하고 나서 아유티아 왕조가 등장해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14세기 때 만들어진 왕조인데 명나라의 정화대원정과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정화대원정 때 그 당시 타이에 있었던 왕조가 아유티아 왕조예요. 아유티아 왕조. 그 아이티 왕조는 이제 수구타 왕조를 멸망시키고 주변에 미얀마, 캄보디아 투쟁 속에 대해 선장을 했고요. 근데 이 왕조가 앞에서 했던 이제 미얀마의 꼼방 왕조에게 멸망을 당해요. 예. 하여튼 있고 그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과 교육을 했고 조선과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섬나곡국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죠. 요 해상 전홍사 해상 무역이 발달됐고 그 안정적인 국제 관계에 바탕을 번영했다. 그리고 이제 소수민 불교가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짜크리 왕조가 등장해요. 방콩 왕조라고 하죠. 예, 요 애들이 이제 그 미얀마인들 있죠. 앞에서 그 아이트 왕조가 미얀마의 꼼바울 왕조한테 멸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왕조들 몰아내고 미얀마에는 몰아내고 그 당시 이제 남아 일세가 이 방콩 지역에 박콩 그러니까 지금 타이의 수도죠. 세웠던 왕조가 짜크리 왕조예요. 그래서 이 짜크리 왕조가 지금 왕조예요. 지금 탈국은 입헌 군주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타이 왕조다. 그래서 이 짜크리 왕조는 청과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좀 보는데 이 말레이시아 역사에서 이제 나왔던 왕조 중에 대표적 왕조가 물라카 왕조예요. 15세기 때. 자, 물라카는 상당히 뭐냐면 지정학적 중요한 요충지죠.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중국의 이제 물자들이 동남아시아를 거쳐갖고 요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고요. 인도에나 이슬람의 문화가 여기에서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와요. 지금도 해상 물동량의 그 뭐냐면 상당 부분이 이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지금 물라카 해협의 딱 중간에 있는 여기 싱가포르가 물류 거점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라카 지역을 장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그때 이제 15세기 때 이 물라카 지역에 말라카를 중심으로 해갖고 등장한 왕조가 물라카 왕국이에요. 물라카 왕국. 예. 그래서 이 물라카 왕국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이 물라카 왕국은 이슬람 상인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교육 개종을 했고요. 이슬람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명나라가 이제 정화의 남해 원정할 때 명가 조공 무역을 하죠. 그리고 이슬람 상인 간의 해상 무역도 발달했고요. 그 인도의 면직물 중개해주고 항로를 수출하고 남중국해와 인도형 교육을 연구한 중개무역지로 번성을 했다는 거. 자, 이 물라카 왕국이 번영했던 이유가 뭐냐면 해적을 통제를 하고요. 예, 하재 및 도난을 방지하고 그 물라카 왕국은 이제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민족 출신 지도자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밀라토 제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밀라토 제도하고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렇지만 이 물라카 왕국은 포르투갈 공격을 받고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 말라카 해협은 포르투갈 수준에 있다가 곧바로 이 주인도 바뀌죠. 포르투갈을 장악했다가 네덜란드가 이제 그것도 장악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거기에 이제 물라카 왕국이 예전에 통치했던 영역을 말레이 연방으로 해갖고 이제 자신이 이제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국 식민지화 시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볼 볼이 없어요. 스페인이 지금 점령하기 이전까지는 그 이슬람 세력이 좀 있었어요. 이슬람 여러 소왕국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동안 이슬람을 믿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카톨릭을 많이 이제 믿게 되죠. 지금은요. 카톨릭 다 믿을 때 믿는 그 가운데서도 그 예전에 영향력이 있어갖고 이슬람 세력들이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있어요. 이 세력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동남아시아 근현대사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가 이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식민지를 먼저, 누구의 식민지, 식민 통치를 받았느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고 이제 볼게요. 자, 이게 예전에 한번 공통사회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뭐 이거는 뭐 쉬우니까 다 아시겠죠? 자, 미얀마나 여기 말라카 연방,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 연방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여기는 인도를 보호해주는 병방지역으로서 왕춘지역으로서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쫓겨난 이 프랑스가 요 껌 대신 닭이다 생각해서 프랑스가 이제 인도차이나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프랑스 지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죠. 오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죠. 그래서 여기를 장악했어. 그래서 네덜란드가 상당히 동남아시아에 요충지를 장악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서양 세력들이 동남아시아를 이제 왔던 이유가 향신료 때문에 온 거죠. 향신료. 향신료 생산지가 여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 뭘로 바꾸냐면 이제 산업혁명을 거쳐서 2차 산업혁명이 전후해 갖고 석유라든지 그러면 그 석유라든지 고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등등을 이제 찾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유럽에 없는 것들이야. 근데 이 동남아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무와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어디에 많냐? 이 인도네시아가 많아. 인도네시아.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진짜 요충지를 장악한 거야. 동남아시아 핵심 자리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그 중일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이제 뭐냐 군수 조치를 당하고 이제 성을 얻지 못하니까 뭐냐면 동남아시아 쪽을 공격해서 자원을 보충하려고 했죠. 석유를 벌려고 석유도 얻고 뭐 여러 가지 자원도 얻으려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공격했는데 대부분 이제 어디에가 이제 초점을 맞추면 이 네덜란드 동인도 해다가 지배했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였다. 그 당시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뭐 필리핀도 점령했던 거고 말레이카 연방도 점령, 다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기 위한 전초죠. 예,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야. 하여튼 하여튼 있고 필리핀은 이게 원래는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죠. 그러다가 미소 전쟁 이후에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필리핀은 그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영향을 받는 동안 이제 카톨릭을 많이 믿게 됐다.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각국이 뭐냐면 어떤 그 지배를 받았나, 식민 지배받았나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있어요. 타이야. 예전에 시암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타이는 영국하고 프랑스의 완충 지역으로 이제 뭐냐면 있다가 독립을 계속 유지가 됐었다. 물론 이제 타이가 또 외교적으로 또 능력도 있고 했고 그다음 많은 땅을 또 뭐냐면 떼어줬어. 영국과 프랑스에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립국가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쭉쭉 넘어가서요. 프랑스를 보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차이나 삼국을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형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했죠. 하노이가 중심지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쌀농사를 경제하고 서양식 교육제도를 정착을 시켰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 미얀마, 그다음 말레이 반도를 지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 세 번의 전쟁을 거쳐서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 미얀마를 이제 점령했던 목적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인도의 안정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말레이 반도 같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말레이 해역을 장악해서 말레이 연방을 구성하고 말레이 반도를 지배를 했다는 거. 특히 이제 말레이 같은 게 고무와 주석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무 플랜테이션 농장이 운영됐다. 그래서 이제 플랜테이션 농장은 그 당시 영국 그 말레이 반도뿐만 아니라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다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예. 고무라든지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농장 형식으로 이제 해서 수익을 얻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쭉쭉 넘어가세요. 뭐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의 이제 개간을 좀 보면 여기 뭐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베트남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베트남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근황운동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마지막 왕조 응우의 왕조의 충신들이 응우의 왕조들이 이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종의 의병을 운동을 한 거야. 뭐와 우리나라 비슷하냐? 을미의병과 비슷한 그런 의병들 했거든요. 근황운동이 이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운동을 좀 볼게요.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예. 하이는 각자 보시고 쭉 넘어가서 베트남을 좀 보죠. 자, 베트남 같은 프랑스의 지배하는 과정에서 세 번에 거쳐 사이공 조약을 맺게 되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청포전쟁을 거쳐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지배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반프랑스 운동이 근한 운동이야. 이 근한 운동.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목적은 프랑스인을 몰아내고 베트남 황제의 권력을 회복하는 목적이었다. 반프랑스 항쟁이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지배 아래 황제의 호소에 응하여 근데 이 황제가 항응이 왕조인데 이게 어린 왕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황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신하들이 했던 거죠. 호소에 응하여 정통적인 유교 지식인들 중심으로 반프랑스 투쟁이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 부족하고 프랑스 해유책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왔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다는 05년 기출문제. 그래서 근한운동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때 이제 또 판포이초 판체우치가 있어요. 요건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가끔씩 이제 그 수능 세계사 문제에는 자주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대개 보면 이제 예전에 유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반프랑스로 이렇게 외쳤던 게 아니라 근대 의식을 수용해.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갖고 이제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가였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판포이처와 판체우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뭐냐면 판포이 초우죠.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베트남 운동사에. 아,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운동이 동요 운동이 있어요. 이 동요 운동. 이 판포이 초우는 베트남 유신을 조직해서 청년들을 유학을 시키자. 그때 너일 전쟁 이후거든요.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제 이긴 걸 보고 일본이 이제 모델로 해서 우리도 근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 동쪽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동쪽 유학 보낸 대상이 뭐야? 일본에 유학을 보내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지원할 걸 기대하고 했지만 뭐 흐지부지 됐죠. 예. 그리고 판포이초우가 그 당시 또 이제 뭐냐면 그 베트남 강복회를 이제 조직해요. 베트남 강복회. 신해영령의 자극을 받아서 강동에 성립했는데 그때 이제 국내에서 이걸 조직을 확장시키려고 했죠. 원래 판포이 초우는 초창기 때는 이제 입헌군주제를 이제 뭐냐면 지향했던 사람인데 이때부터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베트남 강복회 때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판포이 초우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월남망국사죠. 이 월남망국사. 예. 그래서 이 월남망국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판포이초와 양계초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양계초가 그 대화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줬어. 예. 그래서 이 월남망국사라는 이제 칭호가 받게 된 거야. 월남이 어떻게 망해갔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건너와서 구한말 때 상당히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월남의 망국사를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망할 수 있으니까 대비해라. 뭐 이런 책들인데 하여튼 이 월남망국사가 상당히 유명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판포이청하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또 통킹 이술이 있어요. 이 통킹 이술은 판초우치라는 사람이 문명 퇴치 운동과 새로운 사상을 보고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판초우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뭐와 비슷하냐면 예국 개목 운동가 이 정도 비슷한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 판포이치오 같은 경우에는 좀 예국 개목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무력 투쟁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 현대사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베트남이 이제 한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1940년에 일본군의 지배 침략을 받게 되죠. 예. 그때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일본군에 베트남이 일본군에 침입받았던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BC 정부가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 식민지의 통제력이 약화됐어. 그래서 일본이 그걸 노리고 공격했던 거죠. 베트남이 그 당시 이제 뭐냐 중국의 어떤 베트남이 이제 그 당시 일본군의 전략적 요충지 점령의 목적이 됐던 게 뭐냐면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이제 중국 국민당에게 전략 물자들이 계속 수송이 되는 거야. 보급이 되는 거야. 그 영국의 미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이제 보급을 계속 해주니까 국민당군에 보급을 해주니까 이 보급률을 차단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완전히 공격해서 장악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의 지배가 훨씬 더 호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베트민을 결성해갖고 대항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호치민을 보죠. 예. 요거 보기 전에 자 호치민은 베트남 청년 동지회를 결성해요.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 청년 동지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저는 민족 운동을 하면서도 사회주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좀 발전시켜서 베트남 공산당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뭐냐면 독일군의 개대정부터 프랑스 비시정부에 연합했던 베트남을 일본군이 점령을 하죠. 일본이 이제 전략 물자를 약탈하고 농민의 저항을 악화시켰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일본군과 싸울 때 큰 역할을 했던 조직이 뭐냐면 베트남 독립동맹이야. 네, 베트민이라고 하죠. 베트민. 이 베트남 독립동맹은 호지민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를 했지만 민족주의자도 같이 참여했어. 네. 그러니까 반일을 목적으로 이제 결성한 단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좌우합작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독립동맹은 유명하죠. 주요도 약칭 베트민인데 이거 좀 외워두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물러난 후에 이 베트민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보죠. 자,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하니까 그때 이제 누가 들어왔냐? 프랑스가 예전에 과거에 식민국 그 식민 지배자였던 프랑스가 들어온 거야. 음. 프랑스는 그때 이제 한동안 비정부 안에서 이제 뭐냐면 굴욕을 맛봤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후에 이제 그 뭐냐 전승 자리에 이제 앉았지만 일단 이제 자존심이 무너졌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독일의 지배를 받았고 항쟁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거의 예전의 식민지를 어떻게든 예전처럼 똑같이 지배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역도 프랑스군이 들어오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구하고 싸우기 시작하냐면 아까 했던 베트민과 싸우게 돼요. 예. 그때 베트민은 중공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 미국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죠. 예.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호지민의 베트남 공산군이 그 유명한 디엠비에프 전투에서 이 뭐냐면 프랑스군을 격파시키죠. 예. 그래서 DMBF 전투를 통해서 격파했다. DMBF라는 것은 이제 그 산림 지역에 있었던 요충지인데 여기를 프랑스군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요새를 이제 만들고 그 당시 베트민 군을 끌어들이려고 했어. 거기에다 요새를 만들었고 이제 항공기 보고를 받고 베트민들이 오면 여기에서 격퇴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베트민들이 요걸 알고 역을 이용했죠. 이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가 위치가 별로 안 좋아.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 여기 비행장이 있고 그러니까 한 30만 대군, 20만 대군인가 하여튼 20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여기 주변을 빡 해갖고 참호를 파면서 포위를 한 거야. 네, 그때까지 이제 뭐냐면 참호를 이렇게 해서 포위할 동안 여기 안에서도 프랑스군은 얘네들이 온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포위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포위 공격을 받아갖고 DMB 전투에서 결국 프랑스군이 항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협정을 체결해서 그 당시 베트남이 17도선을 경계로 해갖고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으로 이제 분열이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2, 3년 뒤에 선거를 통해서 합칠 거라 생각했는데 남베트남이 거절해. 왜냐하면 선거할 경우에는 북베트남 호지민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쪽에 이제 호지민이 승리할 걸 생각하니까 남베트남 정부에 겁을 나죠.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다시 내전이 일어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나는데
자, 인도 차이나 전쟁은 이제 처음에 일어난 게 베트콩 때문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남베트남 정권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 미국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남베트남이 좀 약간 민중적 탄압을 해요. 특히 요 남베트남 정권의 수장이, 제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뭘 믿었냐? 카톨릭을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수뇌부가 이제 카톨릭을 믿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베트남인들 불교를 믿었잖아. 불교를 막 탄압을 하니까. 네, 부정부패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안에, 그 당시 남베트남 안에 그 북베트남 지원을 받은 베트콩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이죠. 결국에는 이 베트콩이 이제 뭐냐면 북베트남 지원을 받고 이제 게릴라전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북베트남은 이제 호지민 통로를 통해서 그 베트남을 이제 베트콩 계속 지원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어 이 남베트남군 가지고 이제 베트콩 가지고는 계속 싸우면 안 돼. 본류는 여기 계속 지원을 받았잖아. 북베트남하고 직접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북베트남군과 직접 싸우기 위해서 뭐냐면 무슨 사건이 이제 발생되냐? 그때 그 이용한 사건 통킨만 사건이야. 통킨만 사건. 그 통킨만 사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북베트남의 이제 그 뭐냐 어대적인가? 어대적이 이제 그 통킨만에 있는 미국의 함대를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차까지는 그 북베트남이 이제 미국의 함정을 공격한 맞는데 두 번째 공격은 이제 아니었다. 이건 미국이 조작했다고 이제 알려졌죠. 자, 하여튼 이 통킨만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참전하게 되고 미국이 이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을 뭐냐면 그 가지고 싸우게 돼요. 예. 근데 이 문제는 미국이 이 17도선을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이제 뭐냐면 여기 항공기가 계속 주요 도시, 북베트남 주요 도시 폭격을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17도선을 뭐냐면 치고 올라갈 경우에 여기 위까지 이제 육군을 보낼 경우에는 이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하면 개입할 수 있다. 6.25 전쟁처럼. 그래서 이게 뭐냐 한정된 방식으로만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주로 북베트남은 이렇게 폭격기를 보내갖고 이제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주로 이 남부 지역에 이제 베트콩을 대상으로 이제 육전하는 거죠. 육상병력을 파견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물러났죠. 그게 그 뭐냐면 그 계기가 됐던 게 구정공세야. 이 구정이라는 것은 베트남의 이제 구정이라는 건 베트남의 명절이죠. 설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때는 베트남군이든 남베트남이든 베트콩이든 뭐냐면 그 암묵적 이제 그날은 시자라고 했어요. 구정 연휴는. 근데 그 암묵적인 그 뭐냐면 틈을 깨고 그 당시 베트공이 대규모 이제 뭐냐면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게 되죠. 예. 그때 이제 베트공의 일부가 어디를 이제 잠깐 점령했냐면 저한테 사이공 그 당시에는 지금 호지민이죠.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잠시 점령을 해요. 물론 이제 미군 육군에 의해서 해병대에서 물려 뭐냐면 쫓겨나지만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진 그 미국의 이제 사이공에 있는 그 당시 미국의 그 대사관이 그 베트콩한테 점령당한 그 모습이 그 당시 TV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여론에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예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얘 베트콩이 저기 와서 미국 대사관까지 점령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반전 여론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정공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베트콩이 쳐들어왔지만 베트콩이 오히려 당하죠. 큰 타격을 받아. 오히려. 그런데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론전에서 밀린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반전 여론이 일어났고 재정 부담으로 그래서 닉슨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베트남에서 우리가 철수하겠다 이거 공약을 내놓고 큰 지지를 받고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닉슨이 그 되고 나서 이제 점점 베트남에서 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닉슨 독주의도 이제 공포를 하고요. 결국에는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이 완전 철수를 하고 그리고 2년 만에 75년이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붕괴시키죠. 예. 그래서 오늘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쭉쭉 넘어가서요.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대 도이모이 정책을 해서 세신 개혁 정책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친미적 국가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미국하고 싸웠던 그런 국가가 지금은
미국하고 짭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뭐냐면 싸우죠. 남중국해 갈등 문제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념보다는 내 생각에 민족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굳이 베트남에 그렇게 전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북베트남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미국 자본이 와갖고 투자를 했으면 오히려 이제 더 빨리 친미 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좋죠. 왜냐면 베트남하고 이제 싸우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이득을 또 얻었잖아요. 좋다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얻었잖아. 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혜택 같은 거 얻었으니까 좋긴 좋은데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아프리카사 있는데 아프리카사는 이제 여기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갔어요. 진짜. 예. 뭐볼 나올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사에 보면 뭐 쿠시 왕국이 있었다. 아, 그래서 이제 쿠시 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철 기술이 아프리카 확대된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아슈 왕국의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슈 왕국인데 이 아슈 왕국은 이제 그 07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약슈왕국은 이제 에디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형성된 왕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왕국은 이제 뭐냐면 어, 종교적으로 그 기독교를 믿었어요. 네. 그 로마 제국 보안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에디오피아는 기독교를 믿죠. 다른 주변에서는 다 이슬람 믿는데 기독교는 지금 에디오피아는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여러 왕조도 있는데, 좀 넘어갈게요, 그냥. 예. 여기에도 이제 그 10세기에서 11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이 아프리카도 이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여러 왕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가나 왕조, 우라비트 왕조, 말라이 왕조, 송가이 왕조 등등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그 사하 무역이 등장하는데 사하 무역이 뭐냐면 보통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쪽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나누는 그 자연적 경기가 사하라 사막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했던 무역이 뭐냐면 사하라 뭐냐면 무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물자, 중아프리카 국가의 물자와 북아프리카 유럽의 물자가 서로 교류를 했던 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그 사하라 무역을 통해서 많은 왕조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 대부분 그 왕조들은 또 이슬람을 믿는 왕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조 중에 대표적인 왕조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었던 가나 왕국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 왕국은 11세기 때 이슬람화됐고 이들은 이제 사하 무역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프리카 무역을 장악고 유럽과 이슬람 상에서 교류했고 사하라 횡단 무역을 했다. 그래서 사하라의 소금, 남아프리카 산림지대죠. 금, 노예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하 왕국, 가나 왕국 다음에 등장했던 왕국, 이슬람 왕국이 말리 왕조예요. 예. 말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만사 무사 왕이 있어요. 이 만사 무사. 그래서 14세기 때 있었던 왕조인데 요거 가끔씩 그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다. 09년 개정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역이 확대시키고 그다음 사람 무역을 이제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세웠던 대표적인 그 도시가 뭐냐 팀푸트가 있어요. 네. 그 팀푸트는 그 당시 상당한 대도시였고요. 궁궐과 모스크가 건립되고 대학이 설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왕조가 있다가 요 말리 왕조가 있다가 송가이 왕조가 이제 그 뭐냐면 말리 왕조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팀푸트를 수도인 이슬람 왕국이었다. 그러니까 이 송가의 왕조도 사하 횡단보역을 통해서 황금과 노예를 소금, 직물, 금속 제품과 교육을 했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로코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하 횡단보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요 지역을 했던 게 사하 횡단보역인데요. 사하 횡단무역은 지중해 무역과 인도양 무역과 연계되고요. 사하 무역망을 통해서 아프리카 상인들이 지중해 유럽 상인들의 수요품을 공급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주로 낙타를 이용했죠. 낙타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별 특징을 보면요.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진출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들이 대산 무역을 통해서 사하 무역을 이제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슬람 상인들은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펜족 계통의 민족들이죠. 베르베르인이라고 하죠. 무어인이라고 해. 보통 이 사람들이 중심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육 목자는 이제 남부 아프리카의 금과 노예, 아라비아의 소금과 청동, 유럽의 옷감, 말, 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인도양 무역과 관련된 게 주로 동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래서 키네르 왕조가 있고 탄자니아 지역에 있는 무에나 왕조 뭐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때 들어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이제 침략을 해요. 예. 특히 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가 그 뭐냐면 그 큰 이유가 말라리아 때문이야. 근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침입해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아프리카 내륙까지 들어와서 뭐냐면 땅에 이제 깃발을 꽂게 돼. 그래서 자기 식민지로 만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일정 지역을 먼저 점령한 사람이 자기 땅이다. 그 뭐냐 선점 원칙을 마련하는 얘기가 베르닝이죠. 요건 제가 이제 서양사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벨기에 통치했는 예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저항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수단에서는 마을에다가 마을 리더를 칭하며 군대를 모아서 영국의 침략에 저항을 했고요. 마오리 운동이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미비아 같은 경우인데 이 나미비아는 독일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나미비아가 어디냐면 네, 여기 보면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이쪽 지역이 뭐냐면 나미비아. 이 나미비아에는 헤더루라는 헤더루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헤더루족이 이제 차별받고 수탈당하니까 저항을 하니까 그날 독일이 대규모 초토화 작전을 펼쳐서 대규모 학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당히 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지금 막 사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때 수백만 명이 죽었던 헤어족의 어떤 학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냐면 사죄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을 사죄했던 건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서 힘이 있기 때문에 멀숭이고 얘네들은 볼면이 없죠. 지금도.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그냥 나몰라 하고 사죄도 안 하고 그래요. 예. 상당히 좀 이중적이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에서는 오늘날 남아프리카 연방 지역이죠. 예, 요때 큰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확인 왕국이 있었어요. 이 줄류 왕국이야. 이 줄류 왕국들이 그 당시 영국하고 싸웠는데 이 영국에서 이제 영국하고 줄류 왕국이 싸우다가 처음으로 줄류 왕국이 이겨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제 외국 군대를 이겼던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 두 번째 사례인데 이게 무슨 전투냐? 이산드라나 전투. 이게 유명한 전투죠. 그래서 이산드라 전투에서 그 당시 줄류족 그 병사들이 뭐냐면 영국군을 격파해. 물론 나중에 영국군이 공격해서 이제 뭐냐면 점령당하지만 그래서 이산드라 전투는 좀 외워두세요. 이거. 예.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전투군요. 그 관련된 내용이 2058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볼 때 이제 뭐 탄자니아하고 각자 보시고 에티오피아를 보죠. 요거는 예전에 한번 그 에티오피아가 이제 이탈리아 공격을 받았잖아. 제2차 에티오피아 전쟁. 그래서 무수의 공격을 받고 이제 잠깐 식민지가 됐죠. 근데 1차 에티오피아 전쟁 초창기 때 이제 이탈리아가 공격했던 이탈리아군을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나이베리아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로 나이베리아와 함께 이제 뭐냐 독립국가가 됐던 그 이유인데 자, 에티오피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왕국이에요. 기독교. 주변에 다 이슬람을 믿고 있죠. 근데 여기는 기독교를 믿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지역은 크게 대여섯 개로 이제 나눠졌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에티오피아와 그 오늘날 지부티 있죠. 지부티나 엘리트리아, 엘리트리아도 넓게 보면 요 지역이 포함돼요. 지금은 독립국가지만 자, 요런 그 불연대 그 부족들을 누가 통일시켰냐면 멜레니트 2세가 통일시켰어. 에티오피아를 통일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근대식 어떤 개혁을 했죠. 그래서 철도를 부설하고 학교를 건립하고 신식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엘리트리아를 지배를 했던 이제 이탈리아가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침입받아서 아두아 전투 이거 외워두세요. 예. 앞에서 이제 줄루죽들 영국군을 격파한 전투가 이산드라 전투죠. 근데 이 아두아 전투에서 또 에티오피아가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군을 격파했죠. 유럽 군대를. 그래서 그 이 아두아 전투를 통해서 그 당시 아프리카 국가 중에 서구 열강의 침략을 유일하게 막은 국가예요. 네. 네.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이산드라 전투는
처음에 이겼지만 나중에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여기는 동력을 유지했고요. 게다가 아디스 아바바 조약을 맺어서 아디스 아바바는 에티오피아 수도에 지금 여기에서 조약을 맺어갖고 결국에는 이탈리아로부터 독립 인정받고 이탈리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에티오피아는 아주 특이한 드문 경우고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 저항을 할 때 번번이 깨져. 왜 그러냐면 유럽의 무기 앞에서 장사가 없다. 특히 기관총 있죠. 맥신 기관총. 맥신 기관총 때문에 완전히 갈려서 나가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무기를 앞서갖고 이제 유럽들이 도우니까 뭐냐 정복당하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아프리카 저항 관련된 내용도 좀 얘기했고 아프리카 현대사 부분은 그냥 각자 보세요. 여기는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남미사 부분도 있는데 남미사는 이제 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 뒤에 넘어가서 이게 이제 서유럽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아즈텍 문명 있죠? 요 아즈텍 문명. 예. 그래서 아즈텍 문명하고 아즈텍 문명이 이제 수도가 테노치티트라죠. 멕시코시티. 예. 지금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아지트 문명의 특징을 보면 이제 멕시코 지역을 장악을 했고 신정 정치고 그림 문자와 달력을 사용했고요. 신전을 축조했고 피라미드를 건축했어.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도 있지만 여기 뭐냐면 마야 문명이라든지 아지트 문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라 일종의 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신 공양 같은 것도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에스파냐 군대의 코르테스에서 친히 멸망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잉카 문명을 보면 잉카는 오늘날 이제 안데스 산맥에 있었던 문명 지대죠. 여기 보시면 안데스 제국, 그 잉카 제국 있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페루부터 쭉 장악했던 그 제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데스 문명이 이제 마지막 문명이고 페루 오늘 칠레의 영역을 장악했다. 수도는 코스코고 다양한 그 민족과 언어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석조 건축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아즈테카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나 석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야. 근데 철기는 없어. 철기는 못 만들었고 청동기는 약간 있었어요. 이 제사용으로 있는데 주로 이제 석기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석기 문화는 되게 발달되는 고도로 이제 발달되는데 문제는 금속기 문화, 그러니까 철기 같은 것들은 못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갈라파고스화 되고 지금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한다고 막 비판을 받잖아요. 기수에서. 그러니까 이런 석기만 뭐냐면 그냥 완전히 정교하게 만들기잖아. 근데 이 섞이는 문제는 여기 이제 철이라든지 강철로 무장한 대포로 무장한 이 스페인 군대에게는 이거는 달려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잉카의 길이라는 도로망을 결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석조 건축이 되게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마추픽추가 되게 유명하죠. 요거. 예.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제국의 통치권을 들어서 내분이 나왔고 또 이제 잉카 제국의 다민족 국가로서 지배민족들이 그 피지배민족들 가혹하게 이제 통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파의 피사로가 이제 오니까 이게 소수의 무리가 오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잉카 제국의 어떤 탄압받던 이런 다수의 피지배 민족들이 종족들이 그 피사로에 달라붙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피사로가 그 잉카 제국을 공격할 때 피사로 편에 서가지고 뭐냐면 같이 싸우게 된 거예요. 예. 자, 뭐 이런 것도 멸망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인들 정복과 남미의 사례 정치와 사례 보면 요거는 제가 이제 서양사 부분에 했어요. 요거는 서양사 부분에 이제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강의가 다 끝났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끝났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예. 내년에는 다시 강독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서브노트 강의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강독 강의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안 되겠죠. 예, 내년에 꼭 학교 가셔가지고 여기 그 교단에서 만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만약 교단에 못 만나면 내년에도 뭐 하여튼 강독 강의로 만나기도 하죠. 예,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예, 꼭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